저는 이번 대선에 예비 후보로 나서면서 느낀 바가 많습니다. 우리 사회의 경제적 시스템, 지금 어제 코스피가 2,800이 무너졌잖아요. 코인도 지금 완전히 코인을 주로 하던 그런 초짜 청년들이 다 완전 깡통 찼습니다. 부동산을 연끌해서 서울 외곽에 아파트 샀던 30, 40대들 오른 이자에 내려가는 집값에 아마 지금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많다고 그런 이 곡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자산 대폭락의 시대, 그리고 경제 대불황의 시대, 일자리가 소멸되어 가는 시대, 빈부가 굉장히 양극화가 심해지는 시대, 투기 자본이 돈을 벌고 노동을 해서 살아가는 성실한 사람들이 삶의 의욕을 잃는 시대. 자, 이것이 이 시대에 대한 우울하지만은 정확한 자아상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이 일할 데가 없어요. 대학을 나와도요. 그러면 이 대학을 지금 코로나까지 겹쳐가고 다니는가 안 다니는가 구별도 안 가는 상황에서 그냥 졸업을 하고 취직 자리를 찾으니 어디 가서 무슨 취직을 해야 될지 암담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날 변해 있는 국민 각자의 삶의 조건들은 매우 악화되고 있어요. 지금 이런 정도의 집값이라면 집 없는 사람이 노동을 50년을 일을 해도 서울에서 집을 산다는 게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러면 지금 정치권이 이런 시대의 변화에 걸맞게 법을 바꾸어서 우리나라가 경제 사회적으로 변해가는 그런 틀들을 선제적으로 만들어야 될 건데, 정치인이라는 것들은 놀이터 만들어줄게, 대선에서 도로 닦아줄게, 이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조선일보 일면에 보면 구의원 선거 같은 대선, 국가 어젠다 제시는 사라지고 동네 지하 주차장 동단위, 아파트 단위 공약을 마을마다 다니면서 하고 있다. 그래서 이재명은 이걸 우리 동네 공약이라고 하고, 윤석열은 같은 동네라도 아파트 단지까지 세밀화한 공약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웃기고 자빠졌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이재명이 되든 윤석열이 되든 안철수가 되든 이 나라의 국민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지고, 그리고 그런 삶의 조건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국가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그런 노력은, 아젠다는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뭘까요? 철학과 사상과 경제학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야말로 그냥 닥치는 대로 살아온 사람과 조직 안에서 권력을 즐기고 살아오던 사람, 이런 자들이 대선에 나왔는데 그들이 사는 삶에서는 정의도 없고 가치도 없고 철학도 없었습니다. 그냥 되는 대로 싸워가지고 거짓말하고 해서 돈 벌고 올라가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왔어요. 자, 그렇게 살다 보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평균치 국민의 삶이 얼마나 위태롭고 대한민국이 지금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놓여가고 있는가. 세계 경제가 금융위기 코로나를 겪으면서 어떤 상황으로 가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자각 자체가 근본적으로 결여되어 있다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철학이 없는 이런 대선 후보가 돼봤자 솔직히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그 사이에서 헤매다가 또 끝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는 지식인들이라는 사람들이 어떤 양심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지식인이라는 사람들은 항상 그들에게 이득이 되는 집단의 이해관계에 벗어나는 소리를 하지 않아요. 왜 황장수가 혁명21이라는 당을 만들었냐. 보수에 툭하면 당 만드는 사람들 많지요. 그런 당들은 지금까지 기존에 있는 똥당과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똥당에다가 광팔라고 당을 하거나 자신의 어떤 지위를 누리려고 당을 하지요. 어떤 이슈 하나를 가지고요. 자, 혁명21은 당 대표부터 당의 간부들이 돈 써가면서 개고생을 하면서도 아무도 말하지 않는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서민 중심의 가치 정당.
대한민국에 지금까지 노동자, 농민, 서민, 도시 빈민을 위한다라는 이념 정당이 좌파 쪽에 많았습니다. 무려 좌파 쪽에 명멸해간 정당들을 합치면 한 30개는 될 거예요. 자, 그렇지만은 그런 정당들이 아무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왜 못했느냐?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다 먹물이에요. 그러니까 노동자가 노동자 정당을 만들어서 자신들의 삶을 개선시키겠다고 한 게 아니라 운동권 먹물들 중에 좀 양심이 없고 유명한 것들은 기득권 정당으로 올라가고, 그리고 좀 양심이 있고 좀 순수한 사람들은 밑으로 이념 정당으로 내려와가 좌파 이념 정당을 한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사람들은 자신들만의 가치에 사로잡혀서 자신들의 사고를 벗어날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이 바뀌어 가는데 노동자 혁명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사회를 바라보는 부분을 대결로만 바라본다는 거죠. 자, 저는 이제 이 대결이라는 부분보다도 사회를 개혁해 가야 된다라는 데 방점을 두지만은 기본적으로 이 대결 구도라는 부분이 어떤 가치에서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 과거의 자본가와 이 노동자의 대결이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를 나누는 그런 한마디로 이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본가들이 승리했고, 그 자본가들의 이 논리가 자본주의로 전 세계에 널리 퍼졌고, 그 자본주의를 뒷받침하는 핵심적인 이론이 자유시장 경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틀려도 한참 틀린 게, 지금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보고 겪고 있는 일 중에 어디에 도대체 자유시장 경제가 있습니까? 존재하지 않는 것을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어요. 자, 오늘 아침에 보면 서울대의 경제학과 안동현 교수, 이 양반 저하고 잘 아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뭐라는가 하면 디지털 핵심이라는 플랫폼 기업이 골목 상권을 침해하고 상장 첫날 대량 매도를 통해 돈 챙기는 도덕적 해이까지 하고 있는데, 문어발식 경영을 지탄받던 구 오프라인 재벌들이 감히 하지도 못하는 행태를 저지르고 있다. 그래서 이런 빅테크 기업의 지네발 경영에 대해서 왜 한국의 시민단체는 침묵하고 있는가? 자, 이게 지금 디지털 혁명을 주도하는 플랫폼 사업자들이 미국이나 중국 등에서 저지르고 있는 그런 잘못들을 시민단체들은 철저히 침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데는 한번 엮이면 잠금 효과라는 게 있어서 딴 데로 옮겨가기보다는 그대로 머무르게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한계 생산 비용이 거의 제로에 가까워서 처음에는 막대한 투자가 되지만은 나중에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땅 짚고 헤엄치기처럼 돈을 버는 거라는 거예요. 자, 이들의 지금 배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배달 문제에서 발생하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독과점에 지금 횡포가 나타나고, 그리고 지금 이 금융 부분에서 인터넷 은행들이 기존의 은행을 위협하고 있어요. 근데 이들은 규제를 한번 제대로 받아본 적도 없이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고, 심지어 사업 영역을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골목 상권까지 지네발로 점령하고 가두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시민단체라는 것들도 다 침묵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혁명 21만이 정당 중에 유일하게 플랫폼 경제와 어플 경제를 철폐해야 된다고 들고 나온 것도 변화하는 시대에 걸맞게 제동을 거는 겁니다. 지금 윤석열이나 안철수나 이재명은 저 플랫폼 사업을 강화해가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런 사업은 지원을 해주게 되면 무한대로 큰 놈이 작은 놈들을 다 잡아먹고 횡포를 저지르기 때문에 아예 못하게 막아놓고 선택적으로 철저하게 허가를 감시하에서 내주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고, 저게 없다고 사람이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도 아니고 저것이 기술 발전의 필연적 과정이다라고 봐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본다면 저런 기술은
포기하는 게 낫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그래서 이런 새로운 가치에 대한 시각이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나중에 대다수의 중산층과 서민은 저런 플랫폼 기업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고 정치는 그들의 앞잡이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변화하는 시대에 한마디로 슈퍼 자본주의가 판을 치면서 기업이 정치인들의 머리에 올라타고 정치적으로 법과 제도, 규제 등을 저거 마음대로 조정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한국에 지금 개헌이 이루어지고 연정이 이루어지고 분권적 국가 운영이 이루어지면 아마 이런 자들이 한국의 국가 운영을 좌지우지하게 될 거다. 그래서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고자 하기 때문에 온 오프라인 재벌들이나 기득권 언론들이 절대로 이런 부분을 비판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변화하는 시대에 앞서가서 그런 시대의 변화가 가져올 고통 그리고 대중들의 삶이 무너지는 것들을 고려해서 사람이 정말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될 요소다. 사람이 아닌 소수 기업이 떼돈을 버는 그것은 부차적인 문제다라고 하고 그것이 일자리 창출이나 국가 GDP에 기여하는 부분이 별로 없다. 그런 관점에서 이 사태를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출산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에서도 결국 저출산은 집의 문제라고 보고 집을 이전과 같은 시장 공급 수요로 이렇게 봐서는 안 된다는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왜? 한국 같은 나라에서는 끝없이 투기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일정한 집은 시장이 아니라 국가가 판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 어떤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비판해요. 저를 좋게 봤더만 제발 저를 비판하려 할 때 좋게 봤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지 말고 그냥 곧바로 비판하세요. 어디에도 시장에서 집을 사고 팔고 좋은 집에 사고 싶고 그런 욕망이 있다. 아니 언제 하지 말라고 했어요? 시장에서 집을 공급하는 거는 얼마든지 부동산 재벌업자들이 건설업자들이 알아서 할 거니까 그것은 그들한테 맡겨두고 국가가 할 역할은 아파트를 시장에서 공급하는 것을 말할 게 아니라 국가가 공급하는 부분을 말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혁명 21은 이 변화하는 시대 가치는 사회 경제적 요건은 급속하게 변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업의 기술적 요건도 급속하게 변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일자리나 소득 등을 극히 왜곡시키고 주식이니 뭐 부동산이니 코인이니 인데 투기로 몰아가고 있어요. 근데 결국은 돈이 돈을 버는 그런 시대가 되고 기술 자본 이런 것들을 소유한 소수만이 상층이 되고 나머지는 다 하층이 돼가고 이런 시대에서 우리가 새로운 이념, 가치를 정립해야 된다. 과거의 자본주의, 공산주의, 좌파, 우파, 사회주의 뭐 이런 거는 이제 끝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변화하는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이념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된다. 그건 고민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시대가 뭐가 잘못됐는지 알 수도 없어요. 윤석열이나 이재명이가 안철수가 그걸 못 깨달은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다만 고민하는 사람들은 시대를 앞서가면서 이 시대에는 새로운 이념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혁명 21은 일종의 대중을 상대로 한 개혁주의를 앞장서서 주창해 가고 다듬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지않아 우리는 새로운 혁명의 가치를 만들어서 급격히 변화하는 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이념으로 여러분 앞에 내놓겠습니다. 자, 기다려 주십시오. 감사합니다.